자,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고유 공무원단이 되려면 이 고유 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1, 2, 3급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고유 공무원단에. 그러면 지금 현재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고유 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고유 공무원으로서 역량이 있는지 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량평가는 고유 공무원으로서 사전에 역량이 있는지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사전평가예요. 이것은. 자, 그 역량평가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 특성이 아니라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이에요. 고성과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글쎄요, 지금은 구체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 그 마포의 평가 역량 센터 이게 있었어요. 거기 한번 이제 평가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5명씩 들어갑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디귿. 고유공무원단의 역량평가 대상은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 성과 지향, 변화의 관리, 고객 만족, 조정 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러분들, 이 고유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1, 2, 3급이니까 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그쵸. 정책 결정이에요. 정책 결정이란 곧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과연 정책 결정에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회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 또 성과에 대한 지향, 변화의 관리, 고객 만족, 조정, 통합 이렇게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 고유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치는 반드시 고유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일단 먼저 고유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합니다. 고유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그러고 나서 이제 역량평가를 거치는 거죠.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2가지가 됩니다. 자, 66번을 또 볼까요? 자, 다음 역량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역량평가 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 실적만을 가지고 역량평가를 전혀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역량평가 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 대상자에 대한 미래의 어떤 잠재력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미래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역량을 갖췄는지. 그죠?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량평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2번에 나오는 질문처럼 성과에 대한 이 역량평가센터에서 평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의 그 역량을 평가하니까. 그 다음 3번. 역량평가 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역량평가센터다. 이게 정답이에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에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고유공무원단의 그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는데 5명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에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네?
4번.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행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평가한다. 응? 자, 66번에서는 3번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우측에 여러분들 그 해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전체로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67번.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경력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을 통해서 최적임자를 선발한다. OX. 아까 경력 개방형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영입해서 임명한다고 그랬잖아. 공무원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번.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고 공모직위는 30%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방형 직위하고 공모직위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 이 경우는 개방형 직위예요. 공모직위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구분의 가장 절대적인 구분 기준은 전문성이다. 3번.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이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내려와서 임명됐어요. 3년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또 내려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고위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하는 직위니까 다양한 부처의 여러 업무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다양한 부처의 여러 업무를 한 곳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훨씬 실효성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 4번.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수의 30% 범위에 지정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직위는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그죠? 공모직위는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가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67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69번.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런 경우는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직하고 별정직 이런 경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2번.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나요? 네. 자, 질문 나갑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어디에 들어갈까? 특정직? 정무직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인데 그들은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은 임기가 2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놓고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아셨습니까? 특정직이야. 이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혼동하면 안 되죠. 3번.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공무원 있잖아. 대표적인 국무총리아니에요. 감사원장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4번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장, 국장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명돼서 재직 중이거나 파견 또는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말한다는데 지방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번 틀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5쪽에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세 가지 관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채용이라고 그랬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채용하고, 그럼 채용을 한 다음에 재직자에 대해서 능력 발전을 기하고, 세 번째는 사기를 유지하는 것. 이 내용이 인적자원관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인적자원관리에서. 자, 그러면 7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의 효용성 측정 기준에 5가지 있죠? 1번 타당성, 2번 신뢰성, 3번 객관성, 4번 난이도, 5번 실용도 이렇게 나와요. 네? 타당성은 정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변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객관성은 채점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채점의 공정성을.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험의 효용성 측정의 기준에 관한 것들인데 1번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에 측정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고성 타당도가 있다. 맞죠? 2번 내용 타당도는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의 상관계수로 측정이 된다. 자,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우수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직무 수행 실적 금평을 하겠죠. 근무 성적 평정을. 근데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근무 성적 평가 결과도 우수하다. 그다음에 그 시험은 정확하게 측정한 거죠. 그럼 뭐야? 기준 타당도예요. 기준 타당도. 오케이? 이 시험 성적하고 직무 수행 실적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기준 타당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내용 타당도는 시험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시험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돼.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필기시험으로 선발해요. 아니, 환경미화원이 무슨 지적 수준이 요구됩니까? 뭐가 요구돼요? 체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는요, 체력 검사를 해요. 그게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 타당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전문가 도움이 매우 필요해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평가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용 타당도. 그 다음 3번.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해서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4번.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재시험법과 동질이용법이 있다. 재시험법이란 뭐야? 자,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계속 반복해서 보죠? 그게 재시험법이에요. 아셨어요? 재시험법.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들쑥날쑥해. 그러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죠? 동질이용법은 뭐냐? 여러분들 그 시험 보면 A형, B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같은 문제인데 A형, B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A형으로 보나 B형으로 보나 성적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동질이용법에 따른 그 평가 결과입니다. 응? 자, 7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들으세요. 자, 71번. 선발시험의 타당성, 신뢰성의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1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고성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 그런다면 기준 타당성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잖아. 2번 내용 타당성은 구성 타당성은 그거죠. 시험이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제대로 구성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해서 검증하게 된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거 아니에요? 이 내용 타당성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요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해서 검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 강아지들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강아지들 키우고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선발하는데? 뭐? 어떻게? 뭐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 있잖아. 누구? 강영욱이야?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걸 의뢰하는 거야. 이런 그 강아지들 관리하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평가 방법이 좋겠냐? 바로 나올 거야, 답이. 그렇잖아요? 그게 내용 타당성에 대한 거예요. 3번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해서 비교한다. 여러분들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근무하고 있는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공무원들. 그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들에게. 그러면 시험 성적하고 금평 결과가 있으니까 바로 동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동시적 타당성 평가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해 비교하는 건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에요. 이것은. 4번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인데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재시험법은 우리가 그냥 보통 1월, 3월, 5월 이렇게 얘기하잖아. 1월 달에 보고 3월 달에 보고 5월 달에 본단 말이야. 시험을 달리 보면 이제 나타난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시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시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1990년, 1991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러분 국사시간 연대표 쭉 나오잖아. 그건 종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재시험법 이렇게 1월 달에 본 성적, 3월 달에 본 성적, 5월 달에 본 성적 요걸 비교한단 말이야. 재시험법은. 그러니까 이것은 횡적 일관성 조사가 아니라 뭐야? 종적 일관성 조사예요. 아셨어요? 재시험법은 종적인 거야. 응? 여러분 제가 조직과 환경에서 조직군 생태학이론 기억나십니까? 조직군에 있어 환경적인 조건이 절대적이다. 오케이? 환경이 절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조직군이 결정돼 버려요.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렇게 오면서 1960년대는 그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군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의류, 신발, 가발 이런 공장들이 1970년대 오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러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이제 포스코가 만들어져요. 포철이. 철강이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만되는 회사도 만들고 현대중공업 같이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철강이 나오니까 198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미국에서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PC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이 눈부시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눈부시게 발달했다기보다는 이때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이런 조직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시점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횡적 분석이 아니라 종적 분석인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시점은 1960년, 1970년, 1980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시겠어? 종적 분석이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떤 시대순, 시점을 달리하는 이런 내용들은 종적 분석인 거예요. 조직군 생태학이론 이거 설명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 다시 하나 더.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자 A 국가, B 국가, C 국가가 있으면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제 등장하는 사건들이 다르겠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지. 그러면 이걸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형성되는 제도, 여기에 형성되는 제도, 여기에 형성되는 제도가 각기 달라요. 이건 종적 분석, 횡적 분석. 아니 지금 시큰 얘기해. 이게 종적이라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마다 문화의 여건이 어때요?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횡적 분석이에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종적 분석이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적 분석이다. 아시겠어?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 문화적인 전제, 문화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가 형성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것은 횡적인 측면이에요. 오케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종적 측면이고. 지금 근데 혹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아시겠어요? 갈까? 자, 72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제 시험법은요, 횡적인 일관성이 아니라 종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횡적 일관성은 어떤 거냐?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치러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아셨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보는 것은 횡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73번. 채용시험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서 올바르게 작성된 거예요. 자, 박스에 보면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뭡니까?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 이건 기준 타당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나 시험 문제 부합 정도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 부합 정도, 구성 타당도. 각각. 자, 75번 봅시다. 소방 공무원의 선발 시험에 대한 신뢰도, 타당성의 검증 방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동질 이용법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A형, B형 이렇게 각기 다른 이렇게 A 책형, B 책형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A 책형하고 B 책형을 중앙소방학교 교육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는 거. 이게 바로 동질 이용법이에요. 오케이? 2번 내용 타당성은 소방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 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전에 이제 필기 시험만 주로 이제 봐서 소방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란 얘기예요. 직무 수행에 있어. 왜냐? 자,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방화복을 먼저 입어야죠. 그 다음에 산소통 매야죠. 또 장비 들여야죠. 그 수십 킬로예요. 그럼 체력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거기다 그 소방 호수 있잖아요. 수압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요, 이 호수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어. 그렇잖아. 지금은 체력 검사를 대폭 강화시켰어요. 소방 공무원에서. 자, 그 내용이 바로 내용 타당성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 3번. 기준 타당성은 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다. 이것은요, 재시험법이에요. 4번. 구성 타당성은 지원자의 근력, 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이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이 제대로 이 측정 요소를 구성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구성타당도 측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75번에서는요, 3번이 틀렸어요. 자, 77번. 오늘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진도 나가는데. 근데 인사행정 파트는 좀 비교적 수월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명은 자세히 했어요. 설명은. 자, 77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 전직 전보가 있다. 전직 전보는 배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전직은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 수평 이동이고 전보는 같은 직렬 내에서의 수평 이동입니다. 각각. 전직 전보. 2번. 강등은 1개월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상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지도관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한다. 1개월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가운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강등입니다. 오케이? 제일 첫 번째가 견책이죠. 그 다음에 감복, 그 다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됩니다. 정직하고 강등의 공통점은 정직과 강등의 공통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보수 전액을 삭감해요. 그리고 직무 수행은 하지 않는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3번.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해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 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 시험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일반 승진 시험에. 4번.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돼서 휴직을 원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최고의 직장은 공무원이에요.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규정된 모든 것들을 다 지키니까. 자, 77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전직 전보는 수평이동이다. 오케이? 79번.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하고 OFJT로 구분할 때 OJT는 On the Job Training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Off the Job Training 이렇게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On the Job Training.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Off the Job Training 이건 뭐냐면 교육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육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야.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뭘까? Off the JT예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인턴십, 이건 실무 수습에 관한 거죠. 2번 역할 연기, 3번 직무 순환, 4번 실무 지도 이렇게 있는데 역할 연기는 OJT의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역할 연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센터로 배치된단 말이야. 주민센터로. 그러면 주로 이제 접하는 게 이제 민원인들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치되기 전에 여러분들 민원인이 돼서 주민센터를 가봐.
민원인이 돼가지고 가서 뭐 등본을 발급받거나 아니 인감을 발급받거나 이렇게 가서 해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거기 그 민원인으로서 그런 업무 신청을 하고 또 불편한 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업무를 그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치가 되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죠. 어? 이게 역할 연기예요. 오케이? 역할 연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펴나오는 것처럼 OJT의 프로그램은 아니지. 이것은 인턴십, 직무순환, 그 다음에 실무지도 다 OJT에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인턴십, 직무순환, 그 다음에 임시배정도 있어요. 임시배정, 그 다음에 실무지도 다 OJT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참고해 두세요. 82번. 좀 여유가 생겼어요. 네. 자, 80번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박스에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역할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부와의 차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집단을 구성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 변화랄지 대인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감성 훈련입니다. 오케이? 이게 감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 감성 훈련에 대한 내용은 자주 그 눈에 띕니다. 내용 자체가 문제. 82번. 공무원 교육훈련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현장훈련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 기술을 배우는 방법. 현장훈련. On the job training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OJT. 두 번째, 강의와 토론회, 시찰, 시청각 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감성훈련이에요. 감성훈련은 뭐냐? 합숙훈련이야. 어? 감성훈련, 합숙훈련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의나 토론회, 시찰, 시청각 교육 이것과는 거리가 있잖아. 방금 문제 풀었던 80번 문제에 감성훈련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태도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거기 나와 있어요. 3번 액션 러닝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액션 러닝은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형 교육. 액션 러닝. 문제 해결형 교육.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정책 결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액션 러닝이에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한다고? 문제 해결형 교육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것을 그래서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의 교육훈련 방법. 이게 바로 액션 러닝이라는 것이다. 자, 위에 81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질문 보세요. 교육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 학습으로서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는 교육 방식. 이게 바로 액션 러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액션 러닝. 네. 자, 82번에서 4번. 감성 훈련은 대인관계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성 훈련이다.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83번인데요. 자,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하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 계약 등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과 계약 등 평가. 5급 공무원까지는 근무 성적 평가. 5급 공무원까지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다면 평가 있죠? 다면 평가는 의무적인 거예요. 평가해도 되고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다. 응? 87번 일단 봅시다. 앞에 문제는 아직 안 풀었는데 83번, 85번 풀어야 하거든요. 자, 8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착지한 거. 기억. 고유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고유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 뭐야? 아까 역량평가 공부했잖아. 이건 사전에 평가하는 거예요. 고유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니은.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나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 이건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케이?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직무를 적절하게 분석해서 바로 이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디귿. 행정수업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면서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면 평가입니다. 360도 평가죠. 리을. 공무원의 능력, 근무 성적, 태도 등을 평가해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 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하는 거. 근무 성적 평정.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연결시켜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83번.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틀렸죠? 여기 나와 있잖아. 5급, 4급, 5급. 2번.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고 정기평가는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실시한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1년에 한 번만 해요. 요건. 이건 두 번 해요. 6월 30일하고 12월 30일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근무성적 평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9급 공무원 학교에 들어가면 두 번 평가받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다면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 평가니까. 4번. 역량평가는 5급의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5급의 신규 임용자가 아니라 고유공무원단의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고유공무원단 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자, 83번은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85번. 공무원 평정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근무성적 평가의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에는 이용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만 활용된다. 근평 결과는 승진이나 보직관리에도 다 적용되죠. 2번. 근평 결과와 공무원 채용시험 성적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성적이 높은데 들어와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도 높다. 그런다면 그 시험은 정확하게 측정한 거죠. 타당성이 높은 거예요. 3번. 역량평가는 고유공무원으로서 임용된 이후에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입니까? 사전에 평가하는 거죠. 역량을 갖췄는지. 4번. 다면평가는 개소적 문화가 강한 조직에 적용할 경우에 상급자, 하급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개소적 문화가 강할 경우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 그러면 갈등이 야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상급자가 불쾌하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경우에. 자, 85번에서는 2번이 맞는 표현이죠. 자, 87번 풀었습니다. 87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 88번. 근평의 방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맞죠?
연쇄효과, 도피식 평정촉도법에서. 2번 대인 비교법은 평정 기준으로서 구체적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응? 특정인을 기준으로 해서. 무한도전에 나와 있는 5명 가운데 유재석을 기준으로 해.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3번 산출기록법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다. 산출기록법.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하루 근무하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4번 체크리스트법은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한다. 이건 중요 사건 기록법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뭘 방지한다? 연쇄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요 사건 기록법은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아셨어요? 아니야.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중요 사건 기록법은. 있습니다. 도피식 평정 촉도법은 주관적이고 중요 사건 기록법은 객관적이에요. 왜냐면 중요 사건 있을 때 그때그때 기록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90번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